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열흘 전에 제가 드린 300만 원요? 그중에 반은 형님 명절 고생하시니까 꼭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형님한테 잘 전해주셨나요? 화자는 감을 씹던 동작을 멈추고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화자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듯 빠르게 굴러가는 것이 서연의 눈에 똑똑히 보였어요. 하지만 화자는 이내 노련한 연기자처럼 얼굴을 바꾸더니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말도 마라, 서연아. 내 자식 같은 너한테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은영이가 참 실속이 없잖니. 내가 그 돈 주자마자 친정에 홀랑 다 보내버리더라. 제 부모 챙기느라 정작 꾸니는 저 꼴로 다니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니. 화자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애달픔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만약 서연이 조금 전 은영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저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속아 은영을 답답한 효녀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으세요? 어떻게 우리 형님을 이렇게까지 만드실 수 있느냐고요? 다른 가족들 앞에선 천사 같은 얼굴로 지내던 시어머니, 그런데 왜 큰 며느리 은영에게만은 그토록 악마 같은 모습으로 괴롭힌 걸까요? 인생별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마음 전해주시면 계신 곳 따스한 평안이 깃들도록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낡은 아파트 주방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하얀 빛을 내뿜으며 화자의 뻑뻑한 눈가를 찔러왔습니다. 화자는 마디가 굵고 거칠어진 손등으로 눈가를 비비며 가습을 위에 올려둔 커다란 솥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30년 전 남편을 황망히 떠나보내고 화자가 처음으로 발을 들인 곳은 비릿한 냄새와 악다구니가 진동하던 새벽 수산시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화자의 시간은 오로지 두 아들, 특히 장남 성훈을 위해서만 흘러갔지요.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생선 비늘을 치고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던 그 세월은 화자에게 훈장인 동시에 깊은 독이 되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한 유일한 동력은 성훈이었어요. 화자에게 성훈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기둥이었고 화자가 세상에 증명해야 할 단 하나의 위대한 성과이자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분신이었지요. 성훈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올 때마다 화자는 시장통에서 겪은 온갖 멸시와 모욕을 깨끗이 씻어냈고 성훈이 대기업에 합격하던 날 화자는 비로소 자신의 모든 생애가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하던 화자의 성체는 15년 전 성훈의 결혼식 날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은영이 성훈의 팔짱을 끼고 행진하던 그 순간 화자는 축복 대신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아들은 이제 더 이상 화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자가 억척스럽게 일구어온 인생의 종착역이 은영이라는 낯선 여자에게 통째로 넘어가 버린 듯한 지독한 박탈감이었지요. 그날 화자는 예식장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내 인생을 훔쳐간 저 아이에게 절대로 내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은영은 화자에게 가족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아간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거실에서 성훈이 기지개를 켜며 나오다 주방의 불빛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제 늦게 주무시더니 좀 더 주무시지 않고요. 아들의 걱정 어린 말에
화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우리 성훈이 일어났니? 내가 좋아하는 사골국 좀 진하게 끓여 놓으려고 그랬지.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우리 아들 먹는 것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른데. 화자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으나 솥을 젓는 국자 끝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운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화자는 잠시 평온을 찾는 듯 했지만 아들의 다음 한마디에 다시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은영이는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아들의 입에서 은영의 이름이 나오자 화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요. 새벽부터 서둘렀는데 은영이는 아직 꿈나라인가 보구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좀 더 고생하면 우리 아들 뜨끈한 국 먹일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대수니? 너 씻고 나올 동안 엄마가 다 준비해 놓으마.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방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은영이가 어제 회사 일로 좀 많이 늦긴 했어요. 제가 깨우고 올게요. 성훈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화자의 손이 국자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마디 굵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요. 솥 안에서는 사골국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화자의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뜨겁고 끈적한 질투와 상실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머리를 대충 묶은 은영이 당황한 기색으로 주방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알람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어제 마감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이리 주셔요. 은영이 서둘러 솥 손잡이를 잡으려 하자 화자는 은영이 뻗은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쳐내며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됐다. 이미 국은 다 끓었고 반찬도 다 묻혀놨어. 내가 어련히 바쁘겠니? 우리 성훈이 뒤바라지 하느라 너도 참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은영아, 성훈이가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아침 한 끼는 내 손으로 차려 먹여야 하지 않겠니? 내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기가 살아야 밖에서도 대접을 받는 법이란다. 화자의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질책에 은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제가 얼른 상 차릴게요. 화자는 은영이 허둥지둥 그릇을 나르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은영의 손목에 걸린 얇은 금팔찌가 성훈이 작년 생일에 사준 것이라는 걸 화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화자의 손등에는 시장통에서 얻은 흉터와 거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 있는데 은영의 손은 고생 한 번 안 해본 듯 부드럽고 매끄러웠지요. 화자는 그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듯 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지켜온 자식인데. 화자는 은영이 이미 씻어놓은 그릇들을 다시 가져와 뽀득뽀득 소리가 나도록 씻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이 닦은 그릇에 묻은 보이지 않는 결점이라도 찾아내려는 듯 거친 수세미 질 소리가 적막한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훈이 씻고 나와 식탁에 앉자 화자의 얼굴에는 다시 화창한 봄볕이 들었습니다. 성훈아,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겉절이 새로 무쳤다. 고기 좀 더 얹어줄까?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은영아, 너도 많이 먹어. 어머니가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네. 성훈의 다정한 말에 은영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응,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때 성훈이 자신의 밥 위에 있던 고기 중 가장 크고 좋은 조각을 은영의 밥그릇에 옮겨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모습이
화자의 시야에 박히는 순간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국물이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화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찬물을 한 모금 들이켰지요. 은영의 숟가락 끝에 얹힌 고기 한 점마저 자신의 살점을 떼어준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15년 전 결혼식이 끝나고 성훈이 은영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던 날을 화자는 잊지 못했어요. 텅 빈 집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아들이 쓰던 방의 냄새를 맡으며 화자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다는 근원적인 공포에 온몸을 떨었었지요. 그 공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한 보상 심리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은영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그래야만 빼앗긴 아들의 지분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 같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화자의 이성을 마비시켰지요. 식사를 마치고 나갈 채비를 하는 성훈에게 화자가 다가갔습니다. 성훈아, 오늘 퇴근하고 올 때 과일 좀 사오겠니? 요즘 통 입맛이 없어서 시큼한 게 당기네. 은영이는 바쁠 테니까 내가 신경 좀 써줘라. 네, 어머니. 어떤 거 사올까요? 딸기 사올까요? 그냥 내가 골라주는 거면 뭐든 맛있다. 내 마음이 담긴 거니까. 화자는 은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은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화자는 기묘한 승리감을 맛보았어요. 아들의 사소한 배려 하나조차 자신이 독점해야만 화자의 마음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은영은 화자에게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기둥을 갉아먹는 침입자에 불과했지요. 이 비뚤어진 상실감은 해가 거듭될수록 화자의 영혼 깊숙이 어두운 뿌리를 내렸습니다. 화자는 스스로를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가련한 피해자라 칭하며 은영을 향한 모든 독설과 무시를 당연한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30년 세월의 고단함과 억울함을 며느리라는 이름의 재물에게 쏟아부으며 화자는 그렇게 자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시 적막해진 집안에서 화자는 은영이 밥을 먹었던 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주방 창가로 비쳐든 아침 햇살이 화자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늘진 눈가에 서린 서늘한 집착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번 명절에도 화자는 이 성체를 지키기 위해 침입자로부터 내 아들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다시 싱크대 앞에 서서 은영이 마셨던 컵을 유난히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뽀득거리는 소리가 주방을 울릴 때마다 화자의 가슴 속에서는 30년 전 그 춥고 비릿한 수산시장의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그 고생의 대가를 기어코 은영에게서 다 받아내겠다는 집요한 시선이 명절 대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은 화자의 마음을 녹이기는커녕 오히려 은영을 향한 적개심을 단단한 얼음 기둥으로 만들어버렸지요. 아침 식탁의 고요함 아래 숨겨둔 화자의 날선 칼날이 이번 설날을 기다리며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푼돈 몇 장의 머리를 숙이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여우 같은 아이가 들어와 내 아들의 마음을 반이나 앗아갔다는 생각에 화자는 밤마다 가슴을 쳤지요. 은영이 아무리 잘하려 애써도 화자의 눈에는 그저 가식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의 반만이라도 너는 알아야 해. 화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솥에 남은 국물을 한 국자 떠서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식어버린 국물처럼 화자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 오직 보상받겠다는 욕망만이 전등빛 아래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도어록 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종일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고
텔레비전 채널만 무의미하게 돌리던 화자는 소리만 듣고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지요. 초점이 풀려있던 화자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았고 굳어있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의 미소가 마법처럼 걸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듬어온 아주 정교하고 치밀한 가면을 쓸 시간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현관문이 열리고 양복 매무새가 흐트러진 성운이 들어서자 화자는 버선발로 달려가 아들의 가방을 낚아채듯 건네받았습니다. 어이구, 우리 성운이 왔니? 오늘도 고생 많았다. 얼굴이 그새 반쪽이 됐네. 그래. 어머니, 제가 가방 들게요. 무거워요. 은영이는 아직 안 왔어요? 가방을 뺏으려는 성운의 손길을 부드럽게 물리치며 화자는 아들의 어깨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털어냈습니다. 성운의 눈에 비친 화자는 오로지 자식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헌신적인 어머니 그 자체였지요. 화자는 아들의 등을 떠밀어 안방으로 들여보내고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은영이 들어왔습니다. 화자는 주방 조리대 앞에 꼿꼿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아까와 같은 따뜻한 환대는 없었지요. 오히려 서늘한 냉기가 은영의 정수리를 송곳처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성운 씨는 벌써 왔나 보네요. 왔다. 너는 어째 매번 남편보다 늦게 들어와서 사람 기다리게 하니? 성운이는 피곤해서 지금 씻으러 들어갔다. 은영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힘겹게 인사를 건넸지만 화자는 대꾸도 없이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은영이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려 하자 화자는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지요. 하지만 욕실 문이 열리고 성운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화자의 손동작은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목소리에는 다시 꿀을 바른 듯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이제 왔니? 피곤할 텐데 좀 앉아있지. 왜 벌써 앞치마를 둘러? 성운아, 은영이도 방금 왔단다. 오늘 회사에서 일이 아주 많았나 봐.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온 성운은 그 다정한 풍경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은영아, 어머니가 너 기다리시느라 저녁도 안 드시고 기다리셨대. 어머니, 은영이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고생한 거 내가 왜 모르겠니? 성운아, 너는 여기 앉아서 시원한 물부터 좀 마셔라. 화자는 성운의 앞에서 은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살가운 시어머니 흉내를 냈습니다. 성운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곤 했지요. 아들이 지켜보는 공간에서 화자는 은영에게 가장 따뜻한 피난처이자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연극은 성운이 주방을 벗어나는 순간 아주 짧은 찰나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성운이 거실 소파에 기대 잠시 눈을 붙이러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주방에 은영과 단둘이 남게 된 화자의 표정은 삽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지요. 은영이 남은 반찬을 정리하려 하자 화자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은영의 귓가를 긁어내렸습니다. 은영아, 너는 참 양심도 없구나. 성운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주니까 내가 이 집에서 대접받고 사는 줄 알아야지. 주제를 알고 잘하란 말이다.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온종일 일하고 왔어요. 성운 씨랑 같이 가게 보태려고 저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내가 버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성운이 고생하는 거에 비할 바니 너는 성운이 발끝도 못 따라가. 성운이가 마음이 약해서 너 같은 애 데리고 사는 거지. 딴 남자 같았으면 벌써 내쫓았어.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응? 화자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은영의 가슴을 한 점씩 베어냈습니다. 화자는 은영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어깨가 가늘게 움츠러드는 것을 보며 기묘한 해방감을 맛보았지요. 성운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쥐고 싶어하는 화자에게 은영은 반드시 길을 죽여놓아야 할 경쟁자이자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은영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깎아내려야만 성운이 오로지 자신의 아들로만 남을 것 같다는 뒤틀린 확신이 15년 세월 동안 화자의 이성을 마비시켜왔던 것입니다. 은영이 설거지를 시작하자 화자는 그 옆에 바짝 붙어서서 감시하듯 지켜보며 끊임없이 독서를 이어갔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거실까지는 들리지 않을 오직 은영만을 겨냥한 소리 없는 총성이었어요. 성훈이가 이번 생일에 가방 사줬다며? 내가 그런 거 들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니? 성훈이는 너 주려고 그 고생을 하는데 너는 아침에 늦잠이나 자고 말이야. 너는 참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우리 성훈이 같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 로또지. 어머니, 그 가방 성훈 씨가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저도 성훈 씨한테 정성껏 선물했고요. 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도 한 번도 안 거르고 차렸잖아요. 말대꾸하는 것 좀 보게. 내가 없는 소리 하니? 너는 참 야물지도 못하고 손도 느려 터졌어.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랑 15년을 살고 있는 게 기적이다, 정말. 은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쏟아지는 물소리에 자신의 울음을 묻었습니다. 화자는 은영의 그 굴욕적인 침묵을 승리의 증거로 받아들였지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화자는 이런 방식으로 은영의 영혼을 잠식해왔습니다. 아들 성훈 앞에서는 세상에 없는 천사로 남고 단둘이 있을 때는 독을 품은 뱀처럼 은영의 숨통을 죄는 이중생활. 그것이 화자가 이 집안의 진짜 권력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잠이 깬 성훈이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자는 그 발소리를 듣자마자 은영의 젖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겹치며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은영아. 차가운 물에 손 담그지 말라니까. 내가 할 테니 넌 가서 좀 쉬어. 성훈아, 우리 은영이 손 좀 봐라. 물 마를 날이 없어서 어쩌니 내 마음이 다 아프다. 성훈은 주방 입구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감동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은영아, 너도 오늘 고생 많았는데 가서 좀 누워 있어. 어머니가 너 생각하는 마음 보니까 내가 다 고맙네. 아니다, 성훈아. 내가 다 했다. 너희는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렴. 우리 며느리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화자는 은영을 거실로 밀어내며 아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은영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존재를 부정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저토록 눈부시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지요. 하지만 성훈에게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괴물로 묘사하는 순간 가느다란 줄 하나로 지탱되는 가정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은영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성훈이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키우자 화자는 은영의 등 뒤로 다가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착한 척 연기 좀 적당히 해라. 꼴 보기 싫으니까. 은영의 등이 빳빳하게 굳는 것을 확인한 화자는 만족스러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화자에게 이 집안은 성훈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주였고 자신은 그 태양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지켜야 하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은영은 그 태양의 빛을 가리는 먹구름에 불과했기에 화자는 매 순간 은영을 걷어내기 위한 잔인한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았지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화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은영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강박이 화자를 악마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화자는 은영의 자존감을 무너뜨림으로써 성운과 은영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교묘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은영이 성운에게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자는 자신의 통제권이 완벽하다고 자부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화자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화자의 눈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성운이는 내 아들이야. 누구한테도 못 줘. 은영이 저 물건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허수아비가 되어야 해. 화자는 침대에 누워 오늘 은영에게 던진 독설들을 하나씩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영이 아파할수록 자신의 입지가 단단해진다고 믿는 가련하고도 잔인한 노인의 일그러진 욕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가족의 수면 아래에서는 화자가 정교하게 짜놓은 가스라이팅의 그물이 은영의 숨통을 하루하루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보름 남짓 앞둔 오후 작은 며느리 서연이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화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명절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고 서연의 얼굴에는 커리어우먼 특유의 당당함과 여유가 배어 있었지요. 화자는 현관까지 마중 나가 서연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큰 며느리 은영을 대할 때와는 공기부터가 다른 명백한 환대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번 설에는 회사 일이 겹쳐서 전날에야 올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들렀어요. 그래, 우리 작은 며느리 오느라 고생했다. 바쁜 사람이 이렇게 걸음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어서 들어오너라. 서연은 소파에 앉아 가방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화자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화자의 눈목표가 찰나의 순간 번뜩였지요. 봉투의 두께만으로도 그 안에 담긴 액수가 예사롭지 않음을 화자는 직감했어요. 서연은 화자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어머니, 여기 300만 원 넣었어요. 이번에도 형님이 고생 많으실 텐데 꼭 반 나눠서 형님 수고비로 챙겨주세요. 남은 돈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형님한테는 제가 따로 말 안 할 테니까 어머니가 생색내면서 주셔요. 아셨죠? 화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품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입가에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웃음이 걸렸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산으로 분주해졌지요. 어이구, 얘도 참. 서연아, 내 마음이 참 비단결이구나. 걱정 마라. 내가 은영이 고생하는 거 왜 모르겠니? 꼭 내 뜻대로 전해줄 테니까 마음 놓아라. 어머니만 믿을게요. 형님이 워낙 착해서 자기 챙길 줄을 몰라요. 이번에는 꼭 좋은 옷이라도 한 벌 사입게 해주세요. 서연이 돌아간 뒤 거실에 홀로 남은 화자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화자는 품 안에 봉투를 꺼내 침실로 향했지요. 문을 걸어 잠근 화자는 침대에 앉아 봉투 안에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 뭉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돈 세는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채울 때마다 화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허기가 기묘한 포만감으로 바뀌었어요. 화자에게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분신과도 같았던 장남 성운을 은영에게 빼앗겼다는 상실감, 그 지독한 보상 심리를 채워줄 유일한 전리품이었지요. 화자는 이 돈이 은영의 몫이라는 사실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은영에게 줄 마음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 등골 빼먹으며 사는 애한테 무슨 돈이냐는 비뚤어진 확신이 화자의 이성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으니까요. 며칠 뒤 화자는 외출복을 갖춰 입고 도심의 대형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은영에게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화자의 발길이 향한 곳은 1층의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은은한 향수 냄새, 그리고 자신을 사모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점원들의 태도에 화자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 가방은 이번 시즌 한정판이에요. 결이 참 부드럽고 기품이 넘치시네요. 그래요? 어디 좀 봅시다. 가죽이 아주 찰지네. 화자는 은영에게 줄 수천 원짜리 채소값을 깎을 때는 그렇게나 인색했지만 자신을 위한 명품 가방 앞에서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은영의 보약값으로 옷값으로 보낸 돈은 그렇게 화자의 허영을 채우는 가죽 가방과 반짝이는 브로치로 변해갔지요. 결제를 마친 화자의 손에는 묵직한 쇼핑백이 들렸고 화자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화자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 비밀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화자만의 신성한 영토이자 10년 넘게 쌓아온 일그러진 욕망의 요새였어요. 벽장문이 열리자 은은한 가죽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 보내온 돈으로 야금야금 사모은 명품 가방들이 5-6개나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지요. 화자는 오늘 사온 가방을 그 사이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매끄러운 가죽의 질감을 만끽하며 화자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성훈아, 엄마는 괜찮다. 내가 저 여자한테 마음을 다 줘도 엄마는 이렇게 나를 챙기며 살 거다. 이게 다 내가 효도하는 거나 다름없지 뭐. 화자의 눈에는 벽장 속 가방들이 아들을 뺏긴 뒤 얻은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은영이 명절 내내 기름 냄새에 절어 전을 부치고 손마디가 퉁퉁 붓도록 설거지를 할 때 화자는 벽장을 열어보며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너는 몸으로 때워라. 나는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으며 살 테니라는 잔인한 비교가 화자의 일그러진 자존감을 지탱해 주었지요. 그 시각 은영은 주방에서 명절에 쓸 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15년 차 며느리의 손은 거칠었고 손등에는 여기저기 데인 자국이 가득했지요. 은영은 서연이 자신을 위해 거액을 보냈다는 사실도 시어머니가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작은 애가 용돈도 못 보냈다더라는 거짓말을 고지곳대로 믿으며 묵묵히 일만 할 뿐이었어요. 화자는 방을 나와 주방에서 일하는 은영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영아, 너는 어째 일하는 폼이 그렇게 굼뜨니? 나물 하나를 다듬어도 야무지게 좀 해봐라. 친정 엄마가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더냐? 죄송해요, 어머니. 고사리가 좀 질겨서 일일이 다듬느라 시간이 걸리네요. 얼른 할게요. 됐다, 관둬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손끝이 저렇게 무뎌서야 어찌 성훈이 뒷바라지를 하겠어. 화자는 은영의 사소한 실수를 잡아내어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은영의 자존감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화자의 벽장에 숨겨둔 명품 가방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자에게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아들을 사이에 둔 경쟁에서 은영을 압도하고 있다는 뒤틀린 승리의 상징이었던 것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화자는 다시 한번 벽장을 열어 금색 브로치를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우아하고 품격 있는 노부인이었지만
그 내면은 타인의 진심을 가로채고 며느리의 고열을 짜내는 괴물로 변해 있었지요. 화자는 서연이 보낸 돈 봉투의 마지막 남은 장수를 확인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내 보상이지. 30년 고생한 보상이야. 화자의 가슴속 상실감은 화려한 명품 가방들 뒤로 숨어버렸지만 그늘진 욕망은 더욱 깊고 어둡게 고여가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이번 명절에 또 어떤 것을 사서 벽장을 채울지 고민하며 은영을 향한 무시와 독서를 한층 더 날카롭게 갈고 있었어요. 비틀린 모성애와 천박한 허영심이 명절이라는 거룩한 시간을 잠식해가고 있었고 화자가 쌓아 올린 가짜 평화의 탑은 그렇게 위태롭게 높이를 더해가고 있었지요.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오후 시댁의 공기는 이미 기름지고 눅눅한 생활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영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제사 밑준비에 발목이 잡혀 주방 싱크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마치고 시댁의 무거운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사실 열흘 전 화자에게 건넸던 300만 원이 자꾸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문 때 보았던 화자의 서늘한 눈빛과 은영의 파리한 얼굴이 서연의 직감을 자극했지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려다 신발장 아래 구석에 처박힌 신발 한 켤레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은영의 검은색 가죽 구두였습니다. 가죽은 여기저기 헐어 속살이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고 뒷굽은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수평조차 맞지 않았지요. 서연은 그 낡은 물체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의졸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형님 신발이 왜 이래? 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은영의 뒷모습을 살폈습니다. 은영은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서연은 은영을 조용히 불러 뒷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육중한 소음이 화자의 귀를 막아줄 유일한 장막이 되어 주었지요. 형님, 잠깐만요. 저 현관에 있는 검은 구두요. 저거 형님 신발 맞죠? 가죽이 다 터졌던데 어쩜 저걸 아직도 신고 다니세요? 은영은 자신의 치부를 들킨 듯 당황하며 앞치마에 젖은 손을 연신 문질러댔습니다. 15년이라는 고단한 시간은 그녀의 미소마저 위축되고 수줍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서연의 가슴이 아려왔지요. 은영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거? 응, 좀 오래됐지. 그래도 발에 익어서 편해. 요새 애들 학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내 신발 살 생각까진 못했네. 서연아, 괜찮아. 아직 신을 만해.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명절마다 어머니 편에 형님 수고비 따로 보내드렸잖아요. 열흘 전에도 어머니한테 300 드리면서 형님 몫으로 150 따로 챙겨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요. 어머니가 전달 안 해주셨어요? 서연의 질문에 은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평생 믿어온 세상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은영은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이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연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동서, 내가 돈을 보냈다고? 어머니는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 명절에는 빈손으로 왔다고 하셨어. 대신 내 마음이 예쁘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나한테도 너 힘들 테니 돈 얘기 꺼내지 말라고 몇 번을 당부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너 걱정만 했지. 서연의 머릿속은 순간 거대한 폭발음이 들린 듯 하얘졌습니다. 화자가 자신이 보낸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자신을 염치 없는 동서로 포장하고 은영에게는
거짓 동정심까지 유발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평소에도 화자가 은영을 은근히 무시하며 부려먹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기만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주먹을 쥐고 화자가 있는 안방으로 향했어요. 화자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은영이 깎아다 놓은 감을 아주 여유롭게 씹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주방과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화자의 침대 발치에 앉아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서요. 열흘 전에 제가 드린 300만 원요. 그 중에 150만 원은 형님 명절 고생하시니까 꼭 나눠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형님한테 잘 전해주셨나요? 화자는 감을 씹던 동작을 멈추고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화자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듯 빠르게 굴러가는 것이 서연의 눈에 똑똑히 보였어요. 하지만 화자는 이내 노련한 연기자처럼 얼굴을 바꾸더니 세상에서 가장 안타깝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말도 마라, 서연아. 내 자식 같은 너한테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은영이가 참 실속이 없잖니. 내가 그 돈 주자마자 친정에 홀랑 다 보내버리더라. 제 부모 챙기느라 정작 본인은 저 꼴로 다니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리겠니. 내가 옆에서 보기가 딱해서 저 신발 좀 버리고 새 거 사시느라고 야단을 쳐도 지 부모 약값이 먼저라며 막무가내야.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른다. 화자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애달픔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만약 서연이 조금 전 은영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저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속아 은영을 답답한 효녀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화자는 은영의 효심을 방패 삼아 자신의 탐욕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화자의 연기는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서연은 화자의 뻔뻔한 입술을 보며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지만 일단은 거짓말을 모르는 척 받아주기로 했지요. 아, 형님이 친정으로 다 보내셨다고요? 형님 친정도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다고 듣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 신발 하나 못 사신을 정도로 다 보냈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글쎄 말이다. 걔가 원래 앞뒤 재는 게 좀 부족하잖아. 내가 몇 번을 타일러도 안 듣는걸. 서연아, 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내 마음은 내가 다 전했으니까. 화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포크를 들어가만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손짓과 뻔뻔한 말투를 보며 서연은 깨달았어요. 화자의 만행은 단순히 돈 몇 푼 가로채는 수준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서연은 조용히 방을 나와 다시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벗겨진 가죽 사이로 은영의 고단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 구두가 마치 화자에게 짓밟힌 은영의 인생처럼 보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보낸 수천만 원의 돈이 저 구두 한 켤레도 바꾸지 못한 채 화자의 허영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서연을 뒷조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서연은 현관에 서서 혼잣말을 삼켰어요. 어머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으세요? 우리 형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형님을 이렇게까지 유령처럼 만드실 수 있느냐고요. 서연은 은영 몰래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화자의 태도가 이상했던 지난 명절의 기억들, 그리고 은영이 15년 동안 침묵하며 견뎌온 그 지옥 같은 노동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서연은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명절 일주일 전 은영의 낡은 구두가 쏘아올린 이 작은 의심은 어느새 화자의 모든 실체를 까발리기 위한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주방에서 묵묵히 나무를 묻히는 은영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돈 봉투의 행방을 쫓는 수준으로는 끝낼 수 없었어요. 화자가 명절마다 백화점에 간다고 했던 일들, 그리고 아들들이 모르는 화자의 진짜 본성을 모두 기록하고 증명해 내야 했습니다. 15년 차 맏며느리의 해진 신발이 바닥에 뒹구는 현관을 지나며 서연은 서늘한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화자의 연극을 끝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이 집안을 서서히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화자는 여전히 안방에서 자신이 친덧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달콤한 과일 향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은 안방 문과 은영의 해진 신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화자가 명절마다 강조했던 효도와 도리가 얼마나 역겨운 기만이었는지 그 실체가 곧 드러날 참이었지요. 서연은 자신의 남편 경훈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훈 씨, 이번 명절에 아주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화자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화자의 평온한 콧고리 소리가 오늘따라 유독 가증스럽게 들렸지요. 서연은 수첩을 꺼내 지난 몇 년간 의심쩍었던 정황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화자가 명절마다 친구를 만난다며 비싼 옷을 빼입고 나갔던 날들, 은영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화자가 맡았던 서늘한 독설들, 서연의 펜 끝이 종이를 날카롭게 긁어내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단 일주일 만에 파헤치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당신의 모든 거짓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낼게요. 서연은 은영이 잠든 방문 쪽을 보며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은영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는 자신이 대신 들어주겠노라고 다짐했지요. 화자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은 이제 작은 균열을 시작으로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낡은 신발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화자의 탐욕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가장 확실한 고발장이었습니다. 명절을 사흘 앞둔 정오 무렵 화자는 커다란 장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평소 시장 상인들에게 억척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죗값을 쳐준다며 낡은 조끼까지 챙겨 입은 화자의 뒷모습은 누가 봐도 고생에 찌든 가련한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자가 탄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등이 1층에 멈추는 것을 확인한 뒤 서연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던 경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경훈 씨, 이제 됐어요. 어머니 나가셨으니까 어서 방으로 들어가요.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믿을 거 아냐. 경훈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주춤거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어온 어머니의 성역을 침범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고 경훈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화자의 방문을 열자마자 주방의 기름 냄새와는 전혀 다른 진하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여기 좀 봐요. 이 벽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서연은 화자가 보물처럼 여기던 안방 벽장의 미닫이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경훈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요. 어두컴컴한 벽장 안에는 이 집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을 받은 것처럼 매끄러운 광택을 내뿜는 명품 가방들이 대여섯 개나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금색 로고가 박힌 보석 상자들이 쌓여 있었지요. 이게 다 뭐야? 서연아, 이게 정말 우리 엄마 방에 있던 게 맞아?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보다니요. 저기 있는 검은 가방, 저게 작년 추석에 내가 형님 보약 지어드리라고 보낸 돈으로 산 거예요. 백화점 한정판이라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고요. 서연은 가방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던 두툼한 종이 봉투들을 한꺼번에 끄집어내어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봉투마다 서연이 직접 적어 넣은 형님 명절 수고비, 은영 형님 옷값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봉투 속 지폐들은 이미 화자의 손에 의해 사라진 뒤였고 텅 빈 종이 껍데기만이 거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경우는 자신의 발등 위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며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형님은 신발이 다 터져서 발가락이 보일 지경인데 어머니는 그 돈으로 이런 가죽 가방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경훈 씨, 당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제 좀 보이냐고요. 서연아, 그만해.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경훈은 벽장 모서리를 붙잡고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지요. 서연은 주방 조리대 밑에 몰래 설치해 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화자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넌 참 뻔뻔하다.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남편 등골 빼먹으면서 살라고? 녹음기 속 화자의 목소리는 성훈과 경훈이 알던 인자한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물어뜯는 맹수의 비명처럼 표독스럽고 잔인했지요. 은영의 작은 흐느낌과 죄송해요. 어머니라는 가냘픈 대답이 들려왔지만 화자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 팔자가 죄지. 내 부모는 딸 자식을 이따위로 키워놓고 발 뻗고 잠이 온다니? 근본 없는 집안 자식인 거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경우는 귀를 틀어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형수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저토록 저질스러운 폭언을 내뱉는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녹음기는 멈추지 않고 화자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녹음기를 응시하며 경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들려요? 이게 당신이 평생 효도해야 한다던 어머니의 진짜 본 모습이에요. 형님은 지난 15년 동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들 먹일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친 거라고요. 제발 그만해.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멍청했어. 형수가 저렇게 당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경훈의 눈에서 참담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자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이 서연이 가져온 증거물들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지요. 벽장 속의 화려한 명품 가방들은 이제 우아한 취미가 아니라 한 여자의 영혼을 짓밟고 얻어낸 추악한 약탈품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돈 봉투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화자의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화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는 서연이 보냈던 현금 중 일부가 비상금처럼 빳빳하게 채워져 있었지요. 서연은 그 돈을 챙겨 은영의 해진 구두가 놓인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훈 씨, 이제 울음 그치고 정신 차려요. 설날 아침에 아주버님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 어머니가 지키고 싶어하는 그 가짜 평화가 얼마나 더러운 건지
우리 손으로 직접 부숴버릴 거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결연했습니다. 15년 동안 은영이 겪었을 고립과 절망이 서연의 가슴에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 박혀 있었지요. 경우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화자의 방안을 맴도는 향수 냄새에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 향기는 이제 향기가 아니라 썩어가는 욕망을 감추기 위한 악취로 느껴졌습니다. 벽장 속의 명품 가방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주인을 기다리며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자가 시장에서 고생하는 척 연기를 하는 동안 이 가방들은 그녀의 뒤틀린 욕망을 증명하며 어둠 속에 숨어 있었지요. 서연은 녹음기를 다시 가방에 챙겨 넣으며 현관의 낡은 구두를 보았습니다. 굽이 다 닳아버린 그 구두가 마치 은영의 인생 같아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판도라의 상자가 당신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세요. 서연의 혼잣말이 정적만 흐르는 안방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화자가 가장 대접받고 싶어하는 명절, 그 화려한 상차림 위로 추악한 진실의 국물이 쏟아질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경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연의 곁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 대신 진실을 마주한 자의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서연은 경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그의 손을 진정시키려는 듯 아니면 다가올 폭풍 속에서 서로를 놓지 말자는 약속처럼 말이에요. 화자의 비밀이 폭로된 이 방 안에서 이제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화자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두 아들 중 하나가 이미 그녀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시장에서 돌아오는 화자는 아직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설날 아침의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가시지 않은 채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자의 집 거실은 며칠째 이어진 노동의 결과물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병풍 앞에는 오칠이 반질반질한 제사상이 웅장하게 놓였고 그 위로는 은영이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눈 밑은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움푹 패어 있었고 떡국 김을 쇠는 얼굴은 피로에 절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영은 이른 아침의 공포를 견디며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성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정장을 챙겨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제사상 마무리를 하는 은영과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화자, 그리고 주방 한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서연만이 남았지요. 성운이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화자는 기다렸다는 듯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운 앞에서는 다리가 아프다며 앓는 소리를 내던 화자였지만 지금의 걸음걸이는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매섭고도 민첩했습니다. 서연은 은영의 시선이 닿지 않는 제사상 옆 과일 바구니 틈에 자신의 휴대폰을 교묘하게 세워두었습니다. 화면 속 카메라는 화자의 입술을 정조준하고 있었고 그 영상은 건너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경운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지요. 화자는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은영의 등 뒤로 다가서며 서늘한 냉기를 뿜어냈습니다. 은영아, 떡국 그릇 놓는 소리가 왜 이리 요란하니? 조상님들 귀 떨어지겠다. 너는 15년을 가르쳐도 어째 손끝이 그리 야물지 못해? 은영은 화자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어깨를 움츠리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손목에 힘이 좀 빠져서 그랬나 봐요. 조심할게요. 은영의 가냘픈 대답은 화자의 뒤틀린 욕망을 자극하는 불씨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화자는 은영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들이대고는 성운이 들을까봐 낮게 깔면서도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지요. 화자의 눈동자는 광기에 가까운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 뻔뻔하다, 은영아. 내가 나가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고 모진 말을 뱉는데도 어쩜 그리 찰떡처럼 붙어서 15년을 버티니? 내가 정말 성운이를 사랑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 은영은 떡국 그릇을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은영의 손가락 위로 넘쳤지만 화자의 독설이 주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은영은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성운이 인생 망치고 있는 거 저기 상위에 계신 조상님들이 다 보고 계신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성운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내 눈엔 안 보이니? 양심이 있으면 오늘 제사 끝나고 짐 싸서 조용히 나가거라. 그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리니까. 화자의 폭주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평소 아들들 앞에서는 한없이 가련하고 고생만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지금 은영을 향해 쏟아내는 말들은 시궁창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오물처럼 추악했지요. 은영은 화자의 폭언이 쏟아질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을 느끼며 제사상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인한 언사들이 제사 음식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그 시각 건너방에서 휴대폰 화면을 지켜보던 경우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들려오는 어머니 화자의 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지요. 성운이 평생을 바쳐 효도해온 대상이 저토록 잔인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에 경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은 주방 조리대 뒤에서 숨죽여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화자의 추락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은영의 고개가 더 깊이 꺾이는 것을 보며 묘한 승리감에 도취한 듯 보였습니다. 화자에게 은영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은 걸림돌이자 분풀이 대상일 뿐이었지요. 화자는 제사상에 올린 사과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너희 친정 엄마도 참 대단하시다. 딸 자식을 이 모양으로 키워놓고 명절이라고 사위가 보낸 돈으로 고기 구워 드시고 계시겠지? 근본 없는 집안 자식이라는 거 진작 알아보고 성운이를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내 팔자가 죄지. 은영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자의 구박은 견딜 수 있었지만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만행에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은영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성운이 걱정할까봐, 자신의 울음소리가 명절 분위기를 망칠까봐 은영은 소리 없는 비명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자는 은영의 눈물이 제사상 매트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혀를 짧게 찼습니다. 어디 조상님 상 앞에서 재수없게 눈물을 짜니? 당장 닦지 못해. 성운이 나오면 또 불쌍한 척 연기하려고 그러지? 아주 여우가 따로 없어. 화자의 손가락이 은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은영은 힘없이 휘청거리면서도 상위의 음식이 흐트러질까봐 황급히 몸을 추스렀지요. 그 모습은 흡사 주인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집을 지키는 가련한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화자는 은영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상실감이 치유되는 듯한 뒤틀린 희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안방에서 성운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0.1초 만에 얼굴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도끼 서린 눈빛은 순식간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눈물 어린 시선으로 변했고
날카롭던 입술은 은영을 걱정하는 듯한 모양새로 다정하게 오므려졌습니다. 아이고, 은영아. 너 눈이 왜 이리 빨갛니? 밤새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그렇지? 내가 할 테니 넌 좀 들어가서 쉬라니까 말을 안 듣고. 성훈아, 우리 며느리 좀 봐라. 새벽부터 고생하더니 눈병이 났나 보다. 내 마음이 다 아파서 어쩌면 좋니? 성훈이 정장 차림으로 방에서 나오며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화자는 은영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성훈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한 듯 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은영이가 어머니 닮아서 그래요.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은영아, 너도 고생 많았는데 제사 지내고 나면 좀 자자. 어머니가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너도 내 몸 좀 챙겨야지. 은영은 성훈의 품에 안겨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영혼을 찢어발기던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는 천사의 탈을 쓰고 위로를 건네는 이 기괴한 상황에 은영은 숨이 막혔지요. 은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화자의 가식적인 미소를 똑바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자는 성훈의 눈을 피하며 은영에게 아주 찰나의 순간 싸늘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 줄 아니? 넌 오늘이 끝이다.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주방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생중계하던 서연은 차분하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화된 영상 속에는 화자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담겨 있었지요. 서연은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화자가 가장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 차례상 앞에서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겠노라고 말입니다. 제사상 위로는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조상님을 향한 숭고한 정성이 아니라 화자의 가식적인 인생이 불타며 내뿜는 마지막 연기처럼 보였지요. 성훈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정성스럽게 촛불을 켰습니다. 화자는 그 촛불 아래서 자신의 연극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라 믿으며 우아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은영은 제사상 뒤편에 서서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화자의 마지막 독설이 가슴속에서 맴돌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은영은 이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알지 못했지요. 이번 명절이 그녀의 눈물로 끝나는 마지막 명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 서연이 이미 화자의 숨통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실에 피어오른 향 연기가 병풍 너머로 가늘게 흩어지며 정막을 메웠습니다. 성훈은 경건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은영이 정성껏 닦아놓은 녹그릇에 술을 따랐지요. 화자는 상석에 앉아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싼 수입 실크로 지은 한복을 차려입은 화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고결하고 자애로운 가문의 어른이었지요. 화자는 이 완벽한 명절의 풍경이야말로 자신이 그동안 일구어온 위대한 성체라고 믿었습니다. 은영은 거실 구석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화자는 그런 은영을 힐끗 보며 지독한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지요. 성훈이 술잔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차례상 위로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주방 쪽에 서 있던 서연이 얼음장 같은 걸음으로 다가와 성훈의 팔을 낚아채듯 막아섰지요. 성훈의 손에 들렸던 술잔이 기우뚱하며 맑은 정종 몇 방울이 은영이 밤새 부친 전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경훈 씨, 아주버님, 이 제사 멈추세요. 이상 조상님들이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를 쩍 갈라놓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고 화자는 용수철이라도 달린 듯 몸을 일으켰지요. 서연아,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제사상 앞에서 어디서 행패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화자의 고함에도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쇼핑백을 거실 한복판에 쏟아버렸지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화자가 안방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과 보석 상자들이었습니다. 번들거리는 가죽 가방들이 제사상 아래로 나동그라지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화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이 가방들이 형님 고생한다고 제가 명절마다 보낸 돈으로 사모으신 것들이죠? 형님은 신발 가죽이 다 터져서 발가락이 보일 지경인데 어머니는 벽장에 이런 걸 숨겨두고 흐뭇하셨나요? 이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도리이고 효도인가요? 성우는 바닥에 뒹구는 명품 가방들과 서연이 내민 송금 내역서를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경우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성운의 옆에 섰지요. 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가리키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10원 한 푼 아껴서 산 거다. 내가 준 돈은 은영이가 친정으로 다 보내버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어디서 시어미를 모함해. 화자의 거짓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금 전 주방에서 실시간으로 녹화되었던 화자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지요. 은영아, 넌 참 뻔뻔하다. 내가 나가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 15년을 버티니? 내가 우리 성운이 인생 망치는 거 조상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근본 없는 집안 자식인 거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녹음기 속 화자의 목소리는 성운과 경운이 평생 알아왔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 선 칼날처럼 잔인하고 오물처럼 추악했지요. 성운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화자를 바라보았어요. 화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가면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 속에 울려 퍼지는 듯 했지요. 은영은 바닥을 보며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어머니 목소리가 맞아요? 제 아내가 은영이가 어머니한테 정말 이런 소리를 들으며 1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대답 좀 해보세요. 성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대답 대신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지요. 서연은 멈추지 않고 화자의 방에서 가져온 텅 빈 돈 봉투들을 차례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봉투들이 음식 위로 어지럽게 흩어지며 정성껏 차린 상차림을 모욕하듯 뒤덮었지요. 서연의 시선은 화자의 심장을 꿰뚫을 듯 매서웠습니다. 어머니는 형님을 며느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으로 당신의 허영심을 채워줄 도구로만 보셨어요. 형님이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의 그 뒤틀린 화풀이를 다 받아내며 이 집안을 지킬 때 어머니는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계셨던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경운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운은 이미 눈시울이 붉어진 채 형인 성운의 어깨를 짚었지요. 경운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환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 나도 다 확인했어. 어머니 벽장에 가방이 수십 개고 서연이가 형수님 챙기라고 보낸 돈 어머니가 다 가로채셨어. 그리고 방금 저 목소리. 저게 어머니 본 모습이야. 형이 없는 곳에서 형수님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하셨다고. 우리만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거야.
성우는 비틀거리며 차례상을 짚었습니다. 정성껏 고인 과일들이 바닥으로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요. 성우는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은영을 보았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던 아내, 낡은 신발을 신고도 어머니가 무섭다며 고개를 숙였던 은영의 고통이 비로소 성운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성운은 자신의 효도가 아내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에 지독한 구역질을 느꼈지요. 성운의 눈에서 참담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는 오늘 죽었습니다. 어떻게 제 아내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인생이 불쌍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그 보답이 겨우 이거였습니까? 성운의 단호한 말에 화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가방들 사이에 주저앉은 화자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지요. 화자는 성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으나 성운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화자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아들을 뺏기지 않으려 부렸던 그 욕심이 결국 아들을 가장 멀리 밀어내 버렸음을 화자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어요. 얘야, 성운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은영이한테 마음을 다 뺏길까봐 겁이 나서 내가 미쳤었나 보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화자의 애원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화자를 내려다보며 덧붙였지요. 어머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형님을 고문하신 거예요. 당신의 상실감은 당신이 해결했어야지 왜 형님의 인생을 제물로 삼으셨나요? 아주버님, 이제 결정하세요. 형님을 이 지옥에서 꺼내주실 건가요? 아니면 평생 어머니의 하수인으로 살게 하실 건가요? 성우는 은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성운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운은 은영을 부축해 일으킨 뒤 화자를 향해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거실의 시계가 마치 심판의 시간을 알리듯 무겁게 째깍거렸지요. 가자, 은영아. 이제 다시는 이 지옥 같은 곳에 너 안 세운다. 어머니, 저 오늘부로 어머니 아들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 혼자서 다 감당하세요. 경훈아, 너도 재수 씨 데리고 나가라. 이런 상 조상님들도 안 받으신다. 성우는 은영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경훈 역시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를 따랐지요. 화자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채 넋이 나간 듯 쏟아진 가방들과 흐트러진 차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화자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성훈아, 내가 잘못했다. 가지 마라.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라. 화자의 비명이 텅 빈 복도를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차가운 소리뿐이었습니다. 명절의 이른 아침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하던 거실에는 이제 깨진 그릇 조각들과 주인 잃은 명품 가방들, 그리고 화자의 일그러진 탐욕만이 악취처럼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화려한 한복 자락을 꽉 쥔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영이 밤새 끓인 떡국 김은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화자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짜 효도의 성체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을 견뎌온 은영의 눈물이 비로소 멈추는 순간이었고 화자의 위선적인 연극이 끝을 맺는 비극의 절정이었어요. 은영은 성운의 품에 안겨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며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은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우는 은영의 손목에 남은 파스 자국과 거친 굳은 살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은영은 성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통곡을 쏟아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15년 만에 찾은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댁 건물을 응시하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들이 명절의 공포에 떨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반면 홀로 남겨진 화자는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흩어진 돈 봉투들을 주워 모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들에는 아들의 마음도 며느리의 존경도 담겨 있지 않았지요. 오로지 그녀가 지은 죄의 증거들만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갈 뿐이었습니다. 화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소름 끼치는 고독을 느꼈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려던 차례상은 이제 그녀의 인생을 심판하는 재단이 되어 있었어요.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닫힘이 아니었지요. 화자가 평생을 걸어 쌓아 올린 세계가 단번에 무너져 내리는 종말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떠들썩하던 집안에는 이제 정적이 찾아왔어요. 병풍 앞에 차려진 차례상은 처참한 몰골로 남겨져 있었지요. 바닥에는 은영이 정성껏 끓여 올린 떡국 국물이 얼룩져 있었고 그 위로 화자가 가로챈 돈으로 사모은 명품 가방들이 재물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화자는 거실 한복판, 명품 가방들이 쏟아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운과 경운, 그리고 며느리들의 온기로 가득했던 방 안은 이제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 감돌았지요. 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정종 액체와 딱딱한 가방의 모서리뿐이었습니다. 성운아, 경운아, 가지 마라.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다오. 화자의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낡은 괴종시계의 무심한 초침 소리뿐이었어요. 화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거실에서 홀로 앉아 그 난장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운을 지키기 위해 내 아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부렸던 그 모든 술수와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박혀오고 있었지요. 화자는 문득 제사상 아래 굴러다니는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영이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럽게 깎아올린 흠집 하나 없는 사과였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들을 지키겠다고 한 짓이 결국 내 손으로 자식들을 내쫓은 꼴이 되었구나. 화자는 사과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자책했습니다.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벽장 안을 가득 채웠던 명품 가방들이 사실은 아무런 온기도 없는 차가운 가죽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들을 만질 때마다 느꼈던 승리감은 지독한 착각이었고 그것으로 채우려 했던 가슴속 구멍은 오히려 더 깊고 어둡게 패여 있었습니다. 화자는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은영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화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화자가 시킨 심부름 내역이 적힌 낡은 수첩과 싸구려, 핸드크림, 그리고 15년 전 화자가 처음 선물했던 빛바랜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자는 그 손수건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지요. 나는 괴물이었어. 30년 고생했다는 핑계로 내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저 착한 아이의 영혼줄을 갉아먹은 거야. 사람이 어찌 이리 잔인할 수가 있니? 화자의 뇌리에는 은영의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무릎이 다 늘어난 바지를 입고
기름 냄새에 절어 있으면서도 화자의 눈치를 살피던 은영. 특히 서연이 발견했던 그 낡은 구두 사이로 보이던 은영의 거친 뒤꿈치가 화자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매끄러운 비단 한복 자락과 은영의 해진 양말을 비교하며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었지요. 은영아, 내가 어떻게 견뎠니? 그 모진 소리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내 아침상을 차리고 내 빨래를 했어?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긴 했던 거니? 화자는 거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65세, 평생을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질투와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들을 제 손으로 짓밟아버린 흉측한 노파가 서 있었지요. 서연의 녹음기에서 들려오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성훈이 앞길 막는 근본 없는 애라고 소리치던 그 표독스러운 음성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화자는 비로소 직시했어요. 정작 성훈의 앞길을 막고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것은 은영이 아니라 화자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상실감이 크다고? 내가 외롭다고? 아니야, 나는 그저 비겁했던 거야. 내 손아귀에 든 권력을 놓기 싫어서 나보다 젊고 예쁜 며느리를 시기해서 그 고생을 시킨 거야. 철도 없지. 이 나이 먹도록 어찌 그리 못났을까? 화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은영이 명절마다 물집 잡힌 손으로 전을 부칠 때 화자는 방에서 명품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행복해했었지요. 은영의 친정 부모를 욕하며 쾌감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송곳니가 되어 화자의 양심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은영이 묵묵히 받아내준 것은 화자의 어리광이 아니라 본인이 내뿜는 지독한 오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화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주방으로 기어 들어간 화자는 은영이 닦아놓은 싱크대를 어루만졌습니다. 물때 하나 없이 반짝이는 싱크대를 보며 화자는 은영이 이곳에서 보냈을 수만 시간의 고독을 잠작해 보았지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을 은영의 뒷모습이 환상처럼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화자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은영이 남겨두고 간 앞치마를 얼굴에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은영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너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나는 천국인 척 연기를 했구나. 조상님들이 노하셨다는 서연이 말이 맞다. 내가 차린 이 상은 제사가 아니라 저주였어. 화자는 성훈이 보냈던 그 신뢰 어린 눈빛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공포보다 자신이 아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토록 추악했다는 사실이 더 끔찍하게 다가왔지요. 화자는 성훈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액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진 속 성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성훈은 어머니를 경멸하는 눈으로 떠나갔어요. 성훈아, 이 엄마가 미쳤었나 보다. 너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죽이려 했어. 이게 무슨 엄마니? 이게 무슨 인간이야? 그녀는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밤새도록 흐느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이제 거실 불빛 아래서 가증스러운 가죽 덩어리로 변해 뒹굴고 있었지요. 화자는 그 가방들을 하나씩 주워 모아 현관 밖으로 내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 가방들처럼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에 화자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녀는 문득 성훈이 결혼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상실감이 사실은 축복이었어야 했다는 것을, 은영이라는 든든한 가족이 들어온 경사였어야 했다는 것을 15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지요.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내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화자가 만든 괴물이 진정한 아들의 모습을 집어삼켜버렸으니까요. 화자는 은영의 낡은 구두를 신발장에서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 닳아버린 굽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지만 화자는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그 구두를 쓰다듬었어요. 화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아들이 가져다주는 돈 봉투나 명절의 화려한 차례상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며느리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6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철이 든 화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쏟아진 떡국 국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그리고 은영의 마음. 화자는 그 파편들을 붙잡고 끝없는 참회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명절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화자의 집은 지독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사흘 내내 불조차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화자는 홀로 시간을 보냈지요. 자식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깨진 그릇 조각과 흩어진 가방들, 그리고 무엇보다 무거운 자신의 죄책감이었습니다. 화자는 거울 속에 수척해진 자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남은 생은 이 어둠 속에서 영영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영아, 바쁠 텐데 미안하구나. 잠시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내가 내게 할 말이 아주 많다. 전화를 끊고 1시간 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서는 은영의 발걸음은 망설임으로 가득 차 무거웠지요. 화자는 거실 소파가 아닌 바닥에 앉아 은영을 맞이했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며칠 새 더 야위어 있었고 화자를 바라보는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화자는 차마 은영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오라고 하셔서 왔어요. 성훈 씨한테는 말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은영의 갈라진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은영의 선한 심성이 화자의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지요. 화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움직여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당황한 은영이 급히 다가와 화자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했지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아니야, 은영아.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렴. 내가 내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렇게라도 서 있어야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화자는 은영의 손을 뿌리치고 굳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5년 평생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지요. 은영은 어찌할 바를 몰라 화자의 옆에 같이 주저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자는 은영의 앞치마가 아닌 평상복 자락을 꽉 쥐고는 참아왔던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은영아, 성훈이 장가 보내던 날, 나는 축복보다 공포가 앞섰단다. 평생을 내 인생의 전부였던 그 아이를 내가 뺏어가는 것만 같아서 내 남은 생이 통째로 사라지는 게 무서워서 너를 미워했어. 화자의 고백은 15년 동안 묵혀온 진실이었습니다. 은영은 화자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화자는 숨을 몰아쉬며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하나씩 꺼내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비뚤어진 집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자기 고발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어.
너는 그저 내 아들을 사랑해준 죄밖에 없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더구나. 내가 철이 없어서 이 나이 먹도록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너를 괴롭혔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화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잡은 며느리의 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딱딱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과 뜨거운 기름에 대어 생긴 붉은 자국들이 화자의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화자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이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나는 내 욕심만 채웠구나.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화풀이 대상으로만 여겼어. 은영아,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내가 너를 진심으로 아프게 했다는 걸, 그게 내 죄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걸, 그것만은 꼭 알아주렴. 은영은 화자의 거친 손등 위로 자신의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원망이 화자의 사죄 한마디에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지요. 은영은 화자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상처 입은 두 여자가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는 기묘하고도 슬픈 풍경이 거실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매번 부모님까지 욕을 먹어야 하나 싶어서 밤마다 숨죽여 울면서 버텼어요. 그래도 성훈 씨 어머니니까, 성훈 씨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제가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은영의 고백에 화자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잔인함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 상처를 안고도 은영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비로소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화자는 은영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는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으마. 성훈이 앞에서도 경훈이 앞에서도 내 죄를 다 밝히고 고개 숙일게.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 내가 평생을 다해 갚으며 살겠다. 화자의 눈에는 더 이상 질투나 도끼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심 어린 참회와 미안함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화자는 은영의 손등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뒤늦은 사죄는 명절의 화려한 차례상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진실한 의식이었어요.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화자는 은영을 이끌어 식탁에 앉히고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지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화자가 은영을 위해 손수 차린 차였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쳐들며 화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자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평생 본 적 없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어요. 은영아, 차가 좀 식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한 모금 마셔보렴. 내가 내게 처음으로 끓여주는 차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편이 되어주고 싶구나. 은영은 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가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화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봄볕과도 같았지요. 화자는 은영의 미소를 보며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단번에 씻기지는 않겠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화자는 안방 벽장에서 가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지난 명절에 서연이 보냈던 돈으로 샀던 그 화려한 가방이었지요. 화자는 그 가방을 은영의 앞에 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일 당장 가서 환불하든지 팔아버리자꾸나. 그리고 내일 제일로 예쁘고
편한 신발 한 켤레 사주마. 굽이 다 다른 그 신발을 신고도 내 눈치를 보던 내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어머니, 가방은 어머니 쓰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마음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은영은 사양하려 했지만 화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화자는 가방 가죽을 어루만지며 이것이 얼마나 더덥고 차가운 물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지요. 화자는 은영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욕심의 덩어리일 뿐이야. 이걸 치워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은영아, 나를 좀 도와주렴. 내가 다시는 예전의 그 괴물로 돌아가지 않게 내가 내 곁에서 지켜봐다오. 화자의 진심 어린 요청에 은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명절 끝자락의 겨울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고 화자의 주방에는 더 이상 비릿한 시장의 바람이 아닌 따스한 가족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화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며느리를 윽박지르고 군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죄의 눈물은 화자의 얼굴에 남은 탐욕의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 주었고 그 자리에는 은영을 향한 미안함과 애정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은영아. 내가 정말 미안해. 화자의 낮은 목소리가 빈 주방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은영은 화자의 손목을 가볍게 주무르며 이제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지옥 같던 15년의 세월이 이 짧은 대화와 눈물 속에서 치유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은영이 사실은 자신의 노후를 가장 따뜻하게 지켜줄 소중한 사람임을 화자는 비로소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명절의 긴 비극은 이렇게 진심 어린 사죄와 용서라는 이름으로 종지부를 찍고 있었습니다. 은영과의 눈물 어린 사죄가 있은 후에도 화자의 집안을 감싼 얼음벽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성훈과 경훈, 그리고 서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그들이 평생 믿어온 어머니라는 존재의 붕괴는 그리 간단히 봉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화자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화자는 정성껏 지은 밥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화자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명품 가방들을 처분해 만든 통장들과 서연에게 가로챘던 봉투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성훈과 경훈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서연 역시 팔짱을 낀 채 화자의 입술 끝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화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은영과 서연의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성훈아, 경훈아, 그리고 서연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100번 1000번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란 죄를 지었다. 내 인생이 사라질까봐 겁이 나서 내 아들들을 뺏길까봐 무서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옥을 선물했구나. 화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진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자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지요. 서연아, 내가 형님 생각해서 보낸 그 귀한 마음을 내가 더러운 욕심으로 더럽혔다. 정말 미안하다. 이 돈은 원래 주인인 은영이와 내게 돌려주마. 그리고 성훈아, 경훈아, 너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괴물이었다는 거 이제야 인정한다. 제발 이 못난 엄마를 한 번만 지켜봐주면 안 되겠니? 화자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들과 며느리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참회였지요. 성우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고 경우는 그런 화자의 마른 어깨를 보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화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니,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형님이 겪은 15년은 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는지 조상님과 함께 저도 지켜볼 거예요. 아셨죠? 서연의 단호하면서도 기회를 주는 말에 화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화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을 투쟁하듯 살았지요. 백화점 대신 은영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갔고 은영이 전을 부치려 하면 앞치마를 뺏어들고 자신이 주방에 섰어요. 아들을 향한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벽장에 남은 텅 빈 자리를 보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반성과 노력 속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돌아온 설날 아침, 화자의 집 거실은 예전과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거실을 압도하던 거창한 제사상과 병풍은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대신 거실 한가운데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둥근 식탁이 놓였지요. 은영은 더 이상 새벽부터 기름 냄새에 절어 있지 않았고 서연 역시 해사한 얼굴로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경쾌한 물소리와 함께 성훈과 경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자는 주방 입구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나무를 묻히려는 은영의 곁으로 다가갔지요. 화자의 눈은 이제 도끼가 아닌 은영의 안색을 살피는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영아, 그 나물은 내가 묻힐 테니 넌 가서 애들 세뱃돈이나 챙겨줘라. 허리도 안 좋은데 자꾸 서 있지 말고. 어머니, 괜찮아요. 저 오늘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은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화자는 부드럽게 은영의 손에서 그릇을 뺏어 들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은영의 손을 밀쳐내기 위해 잡았던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은영을 쉬게 하기 위해 잡는 가릇이었지요. 화자는 은영의 등을 떠밀어 거실로 내보내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에휴, 말 좀 들어라. 내가 설거지까지 다 할 테니까 넌 가서 서연이랑 차나 한 잔 마시고 있어. 얘들아, 엄마 좀 거실로 데려가라. 화자의 외침에 아이들이 달려와 은영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은영과 서연이 소파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지요. 화자는 그 웃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아들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며 며느리를 적으로 돌렸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화자는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며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성훈이 다가와 화자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올해 명절은 정말 마음이 편하네요. 은영이 웃는 얼굴 보니까 제가 다 행복해요. 고마워요, 어머니. 성훈아, 내가 고맙지. 너희가 이 못난 엄마를 다시 받아줘서 내가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 명품 가방 10개보다 은영이랑 서연이가 웃는 소리가 100배는 더 듣기 좋구나. 화자는 성훈의 손등을 툭툭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자의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상실감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아들을 독점하려던 욕심을 비워낸 자리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귀한 딸들이 들어와 앉아 있었지요. 화자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평온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차례상 대신 차려진 소박한 떡국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화자는 고기가 듬뿍 담긴 떡국 그릇을 은영과 서연의 앞으로 먼저 놓아주었지요.
15년 동안 은영에게는 늘 식어버린 국물만 주었던 화자가 이제는 가장 따뜻한 부분을 건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영은 화자가 놓아준 떡국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화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화자는 그 풍경을 가만히 눈에 담으며 조용히 조상님께 기도를 올렸지요. 조상님, 올해는 제사상 못 차려드려 죄송합니다. 대신 저희 가족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밥을 먹습니다. 이게 진짜 효도라고 예쁘게 봐주세요. 화자의 진심 어린 기도가 향 연기 대신 방안을 따스하게 채우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화자는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은 눈부시게 맑았고 세상은 평화로웠지요. 화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신발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어요. 은영의 신발장에는 화자와 함께 가서 고른 편안하고 예쁜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으니까요. 화자는 은영과 서연의 손을 양옆에서 꼭 잡았습니다. 거칠었던 은영의 손에도 당당한 서연의 손에도 화자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욕심은 사라지고 두 딸을 얻어 행복한 어머니만이 그 자리에 남았지요. 은영아, 서연아,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우리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같이 떡국 먹자꾸나. 화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영과 서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만 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핥히었던 상처 위로 용서와 사랑의 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화자의 일그러진 욕망이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난 진정한 가족의 사랑. 그것은 그 어떤 명품보다 화려하고 그 어떤 제사상보다 정갈한 인생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화자는 이제야 비로소 긴 방황을 끝내고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명절의 햇살이 화자의 환한 미소 위로 축복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